네, 여러분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206번입니다. 총수입 금액 계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이네요. 1번,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즉 자가 소비하거나 사업상 증여 이렇게 했다면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 맞아요. 봤던 겁니다. 2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아요. 여러분 요거 볼게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요거 이제 법인세법에서 이제 언급은 됐지만 이렇게 분개를 해서 회계 처리까지는 이제 안 봤던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거는 법인세 부소득세 공통사항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건을 새우깡을 팔아요. 한 봉지 1,000원이고 부가가치세로 100원이야. 10분의 1이니까. 그러면 1,100원을 소비자로부터 받아요. 그죠? 현금으로 받는 돈은 1,100원이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0원이야. 그런데 이 100원은 여러분 나의 수익입니까? 아니죠. 나라에 내는 거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신고 기간에 100원 소비자가 낼 거를 내가 대신 받아뒀다가 그대로 내는 거예요. 나라에. 그죠? 그러니까 100원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수익, 매출이다, 기분 좋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볼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잠깐 현금이 늘어나지만 회사가 일시적으로 현금 100원이 늘어나지만 그 100원은 결국은 나한테 빚이야, 빚. 부채야. 뭐 부채를 대변에 부채로 갖고 있다가 언제? 부가세세 신고할 때 현금을 내면서 부채 그때 사라지는 거지. 마음의 빚이 그때 사라지는 거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참고 삼아 밑에 회계 처리도 한번 보시죠. 봐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예요. 업무하실 때든 언제든 이렇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소비자로부터 받아두었다가 신고 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야. 그러니까 내 매출이 아니야. 예수금, 부채라고요. 내가 매입은 뭐 해왔다고 해봐요. 요거 매입할 때는 내가 100원짜리 재고자산을 사왔어. 그러면 현금 110원을 줘야지. 왜? 10원만큼은 내가 부담하는 세금 부담하는 거니까 부가가치세 부담하는 거니까 내가 현금 10원 냈다. 요거는 여러분 뭘로 처리한다? 부가가치세 성급금이라고 해서 자산으로 처리해둬요. 10원만큼 자산 처리해둬. 미리 냈다 이 말이야. 현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여기죠. 물건을 팔았다고 해봐. 내가 새우깡을 사와서 팔았다고 해봐. 100원에 사와서 300원에 팔아. 매출은 300원이고 부가가치세 30원을 소비자로부터 받는 거야. 그래 현금 330원을 받죠. 현금 받는 330원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라고요. 내 매출 300원과 30원. 내가 마음의 빚이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이 30원만큼은 내야 돼, 나라에. 마음의 빚이니까 이건 부채라고요. 그래서 실제 신고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 됐어. 일기분 신고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내가 매입할 때 부담한 10원은 이만큼은 내가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있겠죠. 자산이 사라집니다. 그러고 내가 소비자로부터 받아놓은 30원은 이만큼 내야 되잖아. 부채가 사라지죠. 그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현금이 나가는 효과가 있지. 그래서 이 자산과 부채가 사라지고 남은 부분이 어디예요? 남은 부분이 요 밑에 현금 2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소비자로부터 30원만큼 받아서 낼 게 있고 내가 사오면서 내가 부담한 10원이 있어. 그래서 그 차이만큼 20원만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여기 예수금 이쪽이 뭔데? 매출세액 쪽이잖아. 30원. 그리고 여기 10원이 뭔데? 내가 매입 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되는 거잖아. 10원. 30원 매출세액, 10원 매입세액 공제 해서 20원만큼 납부. 이걸 회계 처리로 보면은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됐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해해 두시면 여러모로 도움 됩니다. 법소, 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짧은 회계 처리지만 요 흐름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한번 봐둡시다. 이 문제 풀 때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소비자로부터 받아둔 매출세액은 소비자가 낼 세금을 내가 대신 내주는 걸 뿐이야.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니까 내가 대신 내주는 걸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맡아둔 빚이야. 매출이 아니라 나의 부채라고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아야죠. 매출이 아니니까요. 됐습니다. 자, 사업과 관련해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자산 수중이익, 채무 면제 소멸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 채무 면제 이익은 뭐다?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사업 관련해서 무상 자산 수중이 채무 면제 이익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야. 같은 내용으로 다르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걸 잘 구별해서 풉시다. 또 나옵니다. 이전 과세 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 금액은 올해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오케이.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헷갈릴 게 없어요. 옛날에 과세된 거니까 지금 과세 안 한다 이 말이야. 5번.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너무 땡큐야. 법소부 뭐 다 회계, 공희,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이런 것들은 다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요. 매출의 차감 항목 됐습니다. 사업소득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네요. 사업소득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소득을 말한다. 영리 목적, 독립된 지위, 종속된 지위라면 근로소득이겠지. 내가 누구한테 종속되어서 일하고 월급을 받으면 그건 근로소득이에요. 독립된 지위에서 일하고 계속적으로 내가 계속하지 않고 한 번 그냥 했더니 돈이 생겼다. 그러면 기타 소득이겠지. 계속적으로 한다는 측면, 독립된 지위라는 측면 이런 게 다 엔드 요건으로 엮여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요. 오케이. 1번 맞습니다.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맞아요. 2번이 말했죠. 평소에 이런 걸 공부하고 있을 수 없어요. 읽어봤을 때 일반론적으로 그럴싸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그럴싸하고 그런 문장이에요. 정답인 문장이라고. 맞는 문장이니까 이거는 받아들입시다. 요런 문장이 다시 나오면 풀 수 있게. 맞다고 할 수 있게. 맞다고 판단할 수 있게.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너무 쉽게 나오지 않겠지만 아주 뻔한 변화구라면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이러면 틀린 게 되겠죠. 너무 작은 변화구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나오면 안타 칠 수 있어야 돼 우리. 됐죠? 3번 연구개발업을 제외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맞는 거고 요거 잠깐 볼게요. 3번. 잠깐만 3번이 한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 요거까지 다시 보고 와서 읽어볼게요. 여러분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업은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사업소득이 맞다고. 근데 연구개발업은 연구개발하는 그 행위 자체가 좀 더 부각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요. 연구개발을 좀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보는데 자 밑에 만약에 연구개발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어떤 회사하고 계약을 했대. 그래 대가를 받고 제공한다면 소득세를 사업소득으로 봐서 과세한다는 거. 구별해야겠죠? 일단 첫 번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사업소득이 맞고 연구개발업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소득세 과세가 안 된다. 다만 연구개발업 중에서 특정 대형 회사와 계약하겠다. 계약해서 돈을 받고 연구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요렇게 보세요. 3번. 자, 연구개발업을 제외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라고 했지. 연구개발업은 뭐다? 사업소득이 아니다. 오케이.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그런데 연구개발업이더라도 연구개발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 아닌데 연구개발업 중에서 회사와 계약을 해서 보세요. 계약을 해서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다. 이 말이야 이게 지금. 3번 읽히죠? 다시 한번 말할게요. 3번 보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사업소득이에요. 연구개발업은 사업소득 아니야. 소득세 과세 안 돼요. 근데 연구개발업 중에서 조건이 엔드 요건으로 연구개발업이면서 회사 등 계약을 했어. 그래서 얼마 받기로 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 그거는 사업소득이라고요. 요렇게 구별. 됐죠? 4번.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한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때 사용한 때 시가를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아니에요. 일단 말을 하면 이거 이러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새우깡을 만들어. 그러면서 이제 새우 어떤 다져가지고 새우를 어떤 손질을 했대. 그래서 새우 손질한 거 만드는 곳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일부는 새우깡 사업장으로 보내고 일부는 뭐 새우 튀김 만드는 데로 보내고 막 그때 이 넘길 때 이거를 여러분 판 걸로 봐서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내가 만든 이 새우 어떤 이 중간 단계인 이 제품은 뭐다? 새우깡이 되기 위한 중간 단계 원재료야. 새우 튀김이 되기 위한 중간 단계 원재료야. 그래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한 것 뿐이야. 이거를 총수익 금액으로 산입한다. 판매한 걸 보면 안 되겠죠. 그죠? 봅시다. 뒤에 4번. 정리해뒀으니까요. 여러분, 재고 자산을 가사용으로 자가소비, 최종 새우깡 만들어진 새우깡을 자기 집에 가서 먹으면 그건 자가소비야. 만들어진 새우깡을 누구한테 선물하면 그거는 사업상 증여라고. 그 경우에는 총수익금액 산입이 맞아. 그런데 내가 생산한 제품 중간 정도 만들어진 어떤 새우 가공을 그걸 다른 제품 새우깡의 원재료로 보내는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매출이 아니죠. 이사만 간 거야. 저 사업장으로, 저 공장으로. 사업용으로 자가 사용한 다음의 경우, 이거 보세요. 판 게 아니고 판매를 위한 어떤 만들어지는 중간 단계에 사용한 것이므로 당연히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거 구별하셔야 돼. 이게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헷갈린다고요. 됐죠? 뭐 자기가 생산한 거 썼으면 이거 자가 공급 아니냐? 자세히 읽어봐요. 원재료로 썼다니까? 새우깡을 만드는 중간 단계의 원재료로 썼다면 그거는 판 게 아니야. 됐죠? 5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훈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 단순히 여기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로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여러분 암기가 돼야 됩니다. 됐죠? 법에 따라서 어떤 좋은 뜻으로 직업훈련개발 시설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순순히 개인 목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일부 이득이 나더라도 어떤 좋은 취지에서 법에 따라 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거니까 소득세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또 비슷한 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1번. 많이 봤던 표현이야. 부가가치세 공부할 때 나왔던 표현이 또 나오네요. 제조장과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장, 직매장 별도 있대.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 정확하게 부가가치세에서 공부했던 개념이네.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아요. 요걸 구별할게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어땠어?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 공급 의제였죠. 자계사폐, 면비, 판. 자가 공급 중에 세 번째. 자가 공급 중에 면비, 판 중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잖아요. 여기 뒤에 밑에 해놨어요. 정리해놨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공급을 의지한다고 관련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하시고, 다만 소득세는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부가가치세법만 공부하고 그것만 기억이 나고 어설프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붕 떴어. 그거 공급 의제인데? 그럼 소득세법은 어떻지? 비교해야 돼. 소득세법에서는 자신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한 것은 판매가 아니라 단순한 장소의 이동에 불과하므로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죠?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여러분 아직 판매한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본래 제어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하지만 유일하게 여러분 이거 제재의 목적이 아닌 거라고 했어. 공급 의제 중에서 자계사폐, 면비판 이렇게 중에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공급으로 의지하는 것의 취지는 다른 공급 의제와 달리 제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 매입세 공제받았던 것의 추징이 아니라고. 목적이 뭐라고? 요런 환급세액과 납부세액 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 사업자에게 실익 없이 자금 부담만 주는 이런 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공급으로 봐버리겠다라는 거였거든. 그쵸? 요 내용을 비교해서 봅시다. 소득세법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자금 부담 이런 그 문제가 아니라고. 실제로 요게 매출이 아니잖아요. 내가 새우깡을 다 만들어서, 공장이 있어. 다 만들어서, 저기, 내가 다른 운영하는 슈퍼에 이렇게 이사를 갔대, 넘겼대. 그게 왜 판매가 되겠어요?
소득세법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넘기는 걸로 봐줘야 불합리한 게 사라지니까 그렇게 봤던 거고. 됐죠? 그렇기 때문에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다는 거예요. 소득세법에서는. 2번.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택 수리에 사용한 경우 어때?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나요? 아니야. 이게 자가 사용이에요. 그죠? 집에 내가 새우깡 만든 사람이 집에 가서 새우깡 집에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총수익 금액 산입이다. 많이 봤던 겁니다. 개인적 공급이에요. 3번. 전기수도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수돗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에서 동력 용수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거는 맞다고요. 요거는 뒤쪽에 정리해 놓은 거. 아까 전에 새우깡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 단계의 새우 제품을 넘기는 게 판매가 아니었듯이 이 경우도 내가 전기수도를 만들어. 근데 다른 사업장에서도 전기수도는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다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장에 넘긴 거는 판매로 보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기본 사업용으로 자가 사용한 다음의 경우에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까 새우깡이 원재료를 사업장에 이동한 거 판매 아니다. 3. 내가 전기가스를 만드는데 내가 만든 전력이랑 가스를 다른 사업장에서 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넘긴 경우 사용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은 판 걸로 보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개별 소비세 및 주세 납세 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익 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 소비세 및 주세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고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합시다. 개별 소비세, 납세 의무자인 거주자가 총수익 금액으로 수입하거나 수입하여야 할 금액에 따라 납부한 개별 소비 및 총수익금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할 개별 소비세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제가 최선으로 판단합니다. 뒤쪽에 여러분 자세하게 비교해가지고 이론을 많이 써놨거든요. 이거 제가 이번 교재 만들면서 몇 군데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써서 좀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개인적으로는 교재를 만든 입장이니까 최대한 뭐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찾아보고 나름대로 해서 나름대로 적긴 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결론은 안고 가자. 아시겠죠? 다만 결론을 안고 가자. 여러분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가면 너무 이제 깊은 말이 되니까 일단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찾아가면서 썼는데 필요하신 분들,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저도 나름대로 쓰긴 했는데 사실 이게 맞는다는 보장은 확신은 없긴 해요. 근데 나름대로 저는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참고로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 말자. 너무 시간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그래서 결론만 안고 갑시다. 아시겠죠? 이렇게 개별 소비세 납부한 그런 거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정도만 내용만 결론만 이렇게 안고 가자고. 요 문장 자체로 맞는 문장이라는 거를 파악하고 숙지하고 넘어갑시다.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나왔던 거야. 새우깡 팔면서 1,000원짜리 새우깡 팔면서 1,100원 받았어. 받은 100원은 내 매출이 아니야.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아요. 나한테 빚이죠. 부채죠. 맡아뒀다가 나라에 내야 되는 빚입니다. 개별 소비세, 주세 미납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제가 이거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은 책과 이런 걸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내린 나름대로 그래도 정리하려고 열심히 쓴 거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세요. 부가가치세는 아까 전에 다 했던 내용이고요. 이해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장의무 판정이 있는데 요것도 주관식 쪽에서도 가끔 여러분 추계 뭐 이런 거 하면서 한 번씩 나와요. 뭐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뭐 이런 거 하면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이런 거 있는데 자 일단은 한번 주관식 쪽하고 연결이 되긴 하지만 일단 우리는 여기선 심플하게 갑시다.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로 본다. 아니야. 요런 걸로 나와주면 땡큐예요. 볼게요. 필요한 부분만 볼 거예요. 내용 정리 밑에 돼 있으니까 다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시고 간편장부 대상자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야. 이 경우는 간편장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사, 수의사, 약사, 그리고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사 중에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직들 쉽게 말해서 다 외울 필요 없어. 느낌만 받으면 돼요.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친구들은 뭐 제 친구는 아니지만 이런 친구들은 첫 해라고 하더라도 간편장부 대상이 안 돼요. 전문가지 않냐? 여력이 되지 않냐라는 거야. 뭐 회계사, 세무사 니들은 니들이 직접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다른 의사, 약사님들 그래도 벌이 괜찮으시잖아요. 간편장부 대상은 적용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거예요. 세법은. 이렇게 나오면 일단 땡큐예요. 사실 더 어려운 거 묻지 않고 요것만 합시다. 요것만 알아도 좋다는 거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 무조건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다? 아니야. 간편장부 배제 대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아니야. 나머지는 하나씩. 기장 의무 판단은 사업자 인별로 판단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 기장 의무는 사업자 인별로 판단합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주업종에 대한 업종별 기준금액으로 환산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기장 의무를 판단한다. 이것도 내용이 어디 있냐면 뒤쪽에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보세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업종을 겸용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주업종 겸업하는 수입이 있을 거라. 겸업하는 업장이 있을 거라고. 그거를 주업종 수익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그래서 주업종 금액에 환산을 한 거에 더해 주업종 금액이랑 다른 업종 금액을 주업종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합쳐서 판정하라는 거야. 위에 보면은 뭐 부동산 임대업은 7,500만 원, 제조업은 1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 금액이 있다고. 요 금액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때 두 개 하고 있다면은 뭐 주업종 걸로 환산해서 두 개를 더해서 판단하라는 거야. 그냥 단순 더하면 안 돼요. 주업종 걸로 환산해서 더해야 한다는 거야. 그게 이 3번의 핵심이고요.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익금액을 포함한다. 원래 신고한 금액이 있고 세무서에서 요거 좀 빠뜨렸네 너 이거 좀 더 해야 된다라고 경정으로 늘렸다고 해봐. 그 증가된 것도 늘어난 부분도 포함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맞습니다. 사업용 유용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금은 제외한다. 요거 맞아요. 사업용 유용자산 양도하는 거는 뭐 매번 일어나는 있던 매출 쪽이 아니라 드문드문 일어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배제합니다. 뺍니다. 자, 요렇게 여기 이쪽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3억에 미달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데 이때 어떻다? 결정 경정으로 증가된 수익금액은 포함하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용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금액 제외라고. 요거는 포함, 요거는 제외. 경정으로 증가된 수익금액은 포함,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용자산 양도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제외. 요 두 개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4번이 맞는 거죠. 5번. 공동사업장이 있고 단독사업장도 있대 내가. 각각 별개의 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 비치 기장 의무를 판단한다라는 거야. 내가 어떤 사업장은 동업해가지고 공동사업장 하는 게 있고 내가 A인데 B, C, D, E가 함께 공동사업을 하는 게 있고 내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A 사업장도 있대요. 다른 A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대. 이때는 각각 이 두 개를 같이 판단하지 말고 기장 의무를 판단할 때 공동사업장은 따로 내 사업장은 또 따로 독립사업장은 따로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고 기장 의무에 관련해서는 제가 뒤쪽에 이렇게 설명을 좀 해뒀고 벗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 읽어보는 게 아니라 한번 개별적으로 정리하세요. 그래도 사업소득에서 저 기장 의무에 대한 문제가 매번 나오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선택적으로 딴 거부터 하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저것도 같이 봅시다. 필요경부에 산입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봐봐요. 이런 게 나오면 땡큐라고. 같은 소득 문제라도 같은 사업소득 문제라도 어떤 거는 암기를 해서 아주 땡큐로 풀리는 게 있어. 이게 바로 그런 문제예요. 땡큐 고맙다. 뭐?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 법인이라면 대표자 급여 당연히 월급으로 송금 들어간다고. 부당하게 받는 경우 제외하고 당연히
그걸 송금으로 인정돼야겠지. 법인세법에서는 대표적인 급이 송금으로 인정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뭐 사업자 본인, 사장님의 월급은 인건비로서 필요경비 인정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바로 정답이야. 확실히 짚고 갈 건 짚고 갑시다. 다음은 필요경비 인정이 돼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뭔가 부당하게 내가 벌로서 받는 게 아니라면 이런 세금은 전부 다 법인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본적인 세금은 다 송금으로 인정돼요.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 시찰, 해외 시찰이나 훈련비 되겠죠. 해외니까 안 되고 이런 거 아닐 겁니다. 시찰, 뭐 확인할 게 있다는 거야. 해외 가서 배워오겠다는 거죠. 훈련비, 훈련을 했다는 거지. 뭐 직원이나 이렇게 뭔가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필요해서. 송금으로 인정된다고.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사용자로서 보담하는 보험료. 요것도 송금으로 인정되고요. 종업원을 위해서 직장 체육비로 지출한 금액 당연히 해줘야겠죠. 됐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하고 갑시다. 요거 중요합니다. 보험료 정리야. 요거 꼼꼼하게 한번 봐둬야 됩니다. 아래 세 가지는 모두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돼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로서, 사용자가 회사고 사용인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근로자 건강보험료의 회사 부담분을 말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 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슈퍼마켓 사장님 본인의 보험료, 요것도 필요경비가 된다는 거야. 가는 여러분 종업원 거를 회사가 내준 경우야. 나는 사업자 슈퍼마켓 대표 본인의 보험료도 필요경비 된단 말입니다. 다도 본인, 사장님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말합니다. 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고 다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사업자 보험료. 나다는 그냥 같은 걸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도 된다는 거예요. 필요경비로. 자, 요거 한번 정리하시고 밑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해요. 법이 사용자, 회사한테 이거 무조건 내라, 근로자 거 네가 반 내야 돼 라고 회사한테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다만 여러분 이렇다면 어떻게? 원래 근로자인 사용자가 원래 근로자인 사용인이 내야 될 거를 회사인 사용자가 대신 납부해 줬다는 거야. 우리 회사는 아주 복지 혜택이 좋은 회사야. 그래서 이렇게 해준대요. 이렇다면 어떻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야 될 거를 회사가 대신 내줘서 너무 고맙죠. 땡큐죠. 그만큼 돈을 더 받은 거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총 급여액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총 급여액에 포함이 된다는 거. 돈으로 받은 거하고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방금 봤던 거 구별합시다. 그리고 여기 방금 210번이랑 211번 같은 경우는 여기 기출된 거 위주로만 볼 거예요. 조금 깊이, 좀 깊게까지 들어가요. 여기까지 전부 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렇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주요 경비야. 추계. 여러분 추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일단은 회사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어. 그래서 소득 금액을 추정해서 계산해 낼 거야. 그걸 추계라고 합니다. 원래는 장부에 따라서 우리가 소득 금액을 봐야겠지. 판단해야겠지. 신고한 대로. 하지만 뭐다? 얘가 신고 안 했, 그러니까 장부가 없대. 그러면 소득 금액을 추정해야 될 거 아니야. 추정해서 계산한다라고 할 때 추계를 한다고 하고, 그때 우리가 단순 경비율을 적용한다, 기준 경비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일정 부분을 경비율로 빼준다고. 총 수익 금액, 돈으로 벌어들인 쪽은 흔적이 남아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요즘 카드 매출이든 뭐 전자세금 계산서 내역이든 내역으로서 총 수익 금액 쪽은 뭐 다는 못 뽑더라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어. 근데 지금 경비를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이냐가 이슈란 거예요. 추계할 때 경비를 어떻게 이슈에 빼줄 것이냐. 단순 경비율은 일단 기준 경비율보다 보통 경비로서 인정해주는 퍼센트지가 높아요. 그래서 업종별로 이 정도 퍼센트는 업종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이 정도 그냥 빼줄게. 네가 1억을 번다면 요런 업종은 너희 업종은 보통 60% 정도 비용을 쓰더라. 책자 있잖아. 우리 기준 경비율 책자 이런 거 있죠. 그럼 거기 나와 있다고. 그래서 너희 업종은 보통 한 60% 비용으로 쓴다. 너 60% 비용으로 인정해 줄 거야.
1억에다가 60% 비용으로 인정하니까 4천만 원을 뭐 소득 금액으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추정해 나가는 거야. 러프하게 설명드립니다. 깊이 있게까지는 우리가 주관식 쪽에서 이거를 깊이 있게 봐요. 한번 봐주시고 필요하신 분은 거기서 보시면 되고, 여기는 그냥 풀이로만 볼게요. 그래서 주요 경비는 뭐냐 하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할 때예요. 자, 너 1억 매출 잡았어. 뭐 신용카드 보니까 1억 판 것 같아. 그리고 기준 경비율 보니까 한 20% 되네. 너희 회사 20%, 일반적으로 너희 업종은 20%가 경비로 인정되니까 빼줄게. 그리고 장부는 없지만 확인되는 주요 경비에 대해서 몇 개는 빼줄게. 추가로 빼주는 거예요. 아까 20%는 일반적인 업종의 기준 경비율로 빼주고, 추가적으로 입증되는, 예를 들면 직원들한테 월급 준 거 이런 거, 지급 명세서 이런 거 돼 있을 거 아니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이런 거 신고해놨을 거 아니야. 그건 확인이 될 거니까 그런 거 빼줄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 증빙서류는 있어야겠죠, 여러분? 그죠?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직원들 월급 준 거 흔적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통장 이체 내역도 있을 거고, 지급 명세서 제출 내역도 있을 거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렇게 확인되는 건 빼주겠다. 요런 논리로 보면 돼. 그 항목들을 지금부터 볼게요. 자, 매입 비용 등에 대해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취한 금액은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는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뭐 이런 것들의 거래가 포함된다. 이것도 맞아요. 3번. 소득세법 단서에 의해 정규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을 비치 보관하여도 매입 비용 등으로 인정한다. 오케이. 이것도 일반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외우려 가지 마세요. 일단은 이게 조금 어렵고 하니까 나왔던 보기 위주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매입 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별지의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절차 규정으로서 4번 그냥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5번 봅시다. 급여, 임금, 직원들한테 월급 준 거, 근로소득 원천영수 징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지출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주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요게 X거든요. 볼게요. 여러분, 인건비의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보통이라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나 지급명세서 이런 거를 제출했겠지. 그런데 이걸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좌 이체 같은 걸 직원들한테 한 걸로 지급이 증명된다면 주요경비로 인정해줘요. 물론 이것들이 있으면은 동시에 다 더 좋겠죠. 하지만 이걸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월급 나간 걸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안 해준다 이러면 아니라고. 그런 건 아니라고요. 됐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요 뒤쪽에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추계 시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주관식 쪽에 있던 내용 가지고 온 거예요. 실제 추계하는 금액으로 풀려면 이걸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 이걸 다 볼 건 아닙니다. 기준경비를 적용할 때 기준소득 금액을 어떻게 구하느냐. 예를 들면 수익금액, 신용카드 매출 이런 걸로 파악했다는 거지. 1억이다. 그리고 1억이라면 너희 업종이라면 보통 20% 경비로 하니까 이만큼 빼줄게. 아까 말했던 거. 추가로 그리고 또 뭐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해서 경비율을 낮게 인정해 주니까 오케이 조금 더 해줄게. 뭐 주요경비. 지금 이걸 말하는 거야. 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 임금, 즉 인건비, 매임인 이 경우에 주요 경비니까 얘들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요것도 추가로 빼줄 수 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깊이까지 들어가면 이 밑에 내용들 여기까지 들어가면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안 할 거예요. 됐죠? 주관식에서도 요즘은 이게 최근에 나오긴 했는데 일단 추세가 요즘은 추계 금액을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경향이 뭐라고 바뀌었다고? 법인세가 사업소득 비교하는 걸로 많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다른 것부터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객관식도 여기까지. 객관식에 나와 있는 것까지. 옳지 않은 것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아요. 확인하고 봅시다. 자, 교육서비스서면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런 교육기관은 제외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교육서비스업은 사업소득으로 보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교육기관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고.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1번 유치원은 제외다. 초등학교도 당연히 제외고 초중고 다 제외고요. 또 나왔다. 거래 상대방으로 받는 장려금.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됐어요? 요거 또 나오죠. 아까 총칙에서 마지막 문제였어.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프로야구 선수 떠올리세요? 사업활동과 관련해서 받는 전속계약금. 뭐다?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맞아요.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구매 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요것도 표현을 잘 익혀둡시다. 아셨죠? 고용됨이 없으니까 근로소득 아니라는 거야. 일정한 고정보수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신청받아 실적에 따라 지급받게 되면 그거는 사업소득의 성격으로 보겠다라는 점. 숙지합시다. 요 표현 다르게 나오면은 풀 수 있어야 돼. 독립되지 않고 고용되어 있다면 그건 당연히 근로소득이라는 거 이제 우리 할 수 있죠? 봅시다. 5번.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아요. 제조업체에 의뢰, 요거 좀 만들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조하는 경우로서 생산된 제품을 내가 기획하고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본다. 자, 요게 X예요. 요거 볼까요? 뒤쪽에. 자, 5번. 일단 여러분 뭐다? 내가 제조하진 않아요. 그 위탁 제조야. 여러분 내가 제조하면 그건 제조업이겠죠? 근데 내가 제조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분류해 줄게 라는 말이야 이게. 제조를 다른 사람한테 다른 업체에 위탁, 부탁해서 제조를 하더라도 요런 4개 요건, 가나다라, 앤드로 요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해 줄게. 제조업으로 분류되면은 이득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머릿속에 넣으라고. 제조업으로 분류받고 싶어 해. 하지만 자, 네가 제조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제조업이 아니잖아. 하지만 요 4 요건을 다 여러분 하나도 충족되지 않으면은 도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오케이. 4가지 요건을 살펴봅시다. 가. 내가 전 과정을 기획해야 돼요. 내가 직접 새우깡을 만들진 않지만 어느 예를 들면 어디 바다에서 새우가 좋고 그 새우를 잡아가지고 몇 톤 언제까지 잡아와가지고 기획을 다 하는 거야. 전체적인 전반적인 과정을 기획한다 라고 생각해. 내가 새우깡 자체를 제조는 하지 않지만 모든 기획에 다 관여돼 있어. 내가 했어. 그리고 새우 원재료 일체, 새우, 밀가루 이런 것들 내가 구입했대. 그래서 만들어주는 새우깡을 만드는 기계가 있는 업체한테 내가 줘야 돼. 그리고 새우깡을 박준범 새우깡이라고 4명이 자기 명으로 제작해야 돼요. 박준범 새우깡이라는 명의로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4명입니다. 4명이. 자기 명의라는 뜻입니다. 박준범이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명의로 제작해야 되고 내 책임과 관리하에 판매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수익을 얻어도 내 수익, 손해를 봐도 내 손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라는 표현이에요. 직접 판매해야 해. 그 관리하에. 지금 5번의 경우는 뭐다? 요건 4개를 다 충족하지 못해서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겁니다. 결론은. 보세요. 5번. 뭐하고 뭐만 나타나 있죠? 제조업체에 의뢰해. 위탁업체에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위탁업체에 제조를 맡기더라도 무조건 제조업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없다고. 내가 생산을, 제조를 누구한테 맡겼더라도 요건 4개를 다 만족하면 내가 제조업으로 분류받을 수 있어. 뭐라고? 내가 다 기획해. 그리고 자기 책임하에 판매해. 이거 4개 중에 2개밖에 안 되는 거죠. 나하고 다가 없잖아. 내가 다 구입해야 돼. 새우깡, 밀가루 이런 거 다 구입해와서 넘겨줘야 돼. 제조하는 기계 있는 회사한테. 원재료 일체를 내가 구입해서 제공해야 돼. 그리고 새우깡이 박준범 새우깡이라는 명의로 하겠다. 요 나다의 요건에 대한 언급이 없죠,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 나다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충족 여부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게 정확한 풀이겠죠? 말씀이겠죠? 제조업으로 그래서 분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까다롭죠?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기출된 거니까 이 정도는 하고 갑시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우리가 했어요. 중간에 제가 한 문제씩 나왔던 거 있죠. 추계 관련한 내용들. 추계 관련 시 주요 비용, 주요 경비랑 요 앞에 있었던 이거 말고 요 앞에 있었던 요거 뭐 간편장부 대상 있잖아요. 요거에 관해서는 이론 정리를 다 외우겠다고 생각하면 물론 좋아요. 주관식이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객관식용으로 여기 기출되었던 이 보기들에 대한 정보만 확실하게 처리하는 걸로 우리는 합시다. 그러고 넘어가는 걸로. 여유가 있을 때 주관식 대비해서 요 기장 의무랑 한 번씩 차분하게 읽어보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소득, 지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굵직굵직한 친구들이 지금 다 우리가 끝내가는 거예요. 조금만 힘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소득이 원래 크게 보면 어떻게 법인세보다 오히려 외울 게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원래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힘드시겠지만 잘 따라오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잠깐 쉬셨다가 다음 부동산 임대업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